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사방 6일간의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수석 물가 등 민생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일도 등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배경에 아내의 금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에서도 철근이 빠진 부실 시공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건물 외벽 철근이 누락됐는데 LH의 전수조사 대상에는 들어갔지만 조사 결과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변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기준치 이하라고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또 2차 방류분 보관 탱크에 있는 오염수에서 방사능 핵종이 일부 검출되긴 했지만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밑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 신문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단식 중단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심사대에 섭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벼랑 끝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다시 말해 혐의 소명을 전제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봅니다. 이 대표 신분을 고려하면 혐의가 소명되는지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를 승인한 문서와 성남시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역시 이 대표가 대북사업 추진 계획을 최소 17차례 보고받았고 자금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단 객관적 증거를 내세울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을 뿐이고 성남시는 R&D 용지 기부 체납 등으로 1,0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쌍방울이 대납했단 대북자금 800만 달러 역시 쌍방울이 자체 사업을 벌인 거란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각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인 김모 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교사하거나 대북송금 의혹 무마를 위해 측근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이 나오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강압 수사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함께 걸린 영장 심사를 맡은 법원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선 이 대표의 신병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격렬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단식을 중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으며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24일 만에 단식을 멈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복 상황을 살피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화요일 법원 출석을 최대한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선 탄원서 제출 등 지원 사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정치 공작한 대로, 기획한 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며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혀를 찼습니다. 민의의 정당을 특정 개인 방탄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이 안쓰럽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아무리 버텨도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탈표 색출 움직임을 겨냥해 개딸 전체주의, 마녀 사냥이자 이재명 사당화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방탄국회에 이어 이제는 방탄법원을 만들려 한다며 정치 권력이 법원을 찍어 눌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 전담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강대강 대치 속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과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민생 현안 처리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사이인 10월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선출 등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경선에 범친명계 중진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 의원 등 4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4선, 나머지 3 후보는 3선으로 모두 범친 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오늘 하루 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이 이뤄진 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거쳐 투표가 진행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순방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등 산적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수사 재판 사안이라며 여전히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팔도 장터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사며 특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 겁니다. 추석 물가를 챙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농축산품 담당 장관, 수산물 담당 장관, 그리고 소상공인 담당 장관이라고 호칭하면서 추석 경기, 추석 물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상원과 맞물려 산적해 있는 각종 국내 현안 챙기기에도 돌입했습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열심히 외교 활동을 했다며 그 모습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뒤엉킨 정국을 푸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 데다 각종 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단식 중단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 사안이라며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전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회담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면담하며 한중 간 최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시 주석이 방안을 먼저 거론하는 등 한중 관계 복원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올해 한중 관계는 비자 발급 중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등으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만큼 갈등 속에서도 소통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고 이번 달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나 한중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급에서 좀 더 활발한 한중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시 주석에게 따뜻한 안보를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한 달에 2차례나 최고위급 회담이 이어진 겁니다. 시 주석은 특히 우리가 방한 초청을 언급하기도 전에 먼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해 방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 복원은 물론 북러 밀착에 상당한 견제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 양측의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중국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시 주석의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통상 한중 양자회담도 열리는데 여기에서 시 주석의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대통령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 주석 방한 문제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별도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일중 회담은 연말에 성사된다 하더라도 중국에선 늘 총리가 참석을 해온 만큼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항저우를 방문한 각국의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연일 분주한 안방 외교는 서방의 압박에 맞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날 열린 환영연회.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항저우를 찾은 아시아 각국의 귀빈을 환영했습니다. 我谨代表中国政府和中国人民，并以我和我夫人的名义，对各位嘉宾的到来表示热烈的欢迎。 시 주석은 금요일과 토요일 분주하게 양자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과 만나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를 가혹하게 단합한 시리아와의 밀착은 국제사회의 눈총과 타이완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알사바 쿠웨이트 왕세자와 환담을 나누고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싱 아시아올림픽위원회 의장 대행을 만나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있는 이튿날 오전에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를 만나 우의를 다졌습니다. 오후에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할 네팔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시리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동티모르와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외교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중동과 남태평양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맞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루 4차례씩 이어진 이틀간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군 만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은 태권도 품새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기분 좋게 남자 개인전과 여자 개인전에서 15분 간격으로 금메달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 소식은 태권도 품새에서 전해졌습니다. 남자 개인전의 강환진이 공인 품새 고려와 자유 품새로 치른 결승에서 타이완 선수를 꺾어 항저우 하늘에 첫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품새는 정식 종목이 된 2018년 대회 때도 우리 선수단의 첫 금을 안겼고 강환진은 당시엔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이었습니다. 2년 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까지 받는 위기도 있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딱 선택받은 한 명이 된 거니까 이제 앞으로 경기 일정 남아있는 선수분들 정말 화이팅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순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고 15분 뒤에는 여자 개인전에서 차예은이 일본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추가해 태권 남매가 첫날 2개의 품새 금메달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응원에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태권도 품새도 재밌는 종목이니까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출신인 차예은 역시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이겨내고 품새 종목으로 전환해 아시아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대회 첫 금 사냥에 성공한 우리 태극전사들은 이제 본격적인 금메 캐기에 나섭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근대 5종 간판 스타 전웅태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로선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자카르타 대회 우승자 전웅태는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근대 5종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전웅태는 이지훈, 정진화와 함께한 단체전에서도 1위에 올라 이번 대회 첫 2관왕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자 근대 5종 김선우는 개인전 은메달로 우리 선수단의 첫 메달을 안겼고 김세희, 성승민과 함께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 등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배경에 아내의 금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 9살 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5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서울 잠실동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 숨진 아내 A씨의 금전 문제가 비극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채권자 3명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사기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으며 추가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 억대 보증금까지 가져다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살던 빌라에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도시가스 요금 180여만 원을 미납해 곧 공급이 중단될 거란 안내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시댁 식구 간의 돈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사망 전 행적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가운데 누군가 다른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김포 호텔에 A씨와 단둘이 투숙했던 9살 딸도 숨진 채 발견된 만큼 A씨가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추락해 숨진 A씨를 제외한 가족 4명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40대 여성 A씨가 잠실동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동선 파악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김포 호텔에선 9살 딸이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강력한 법 집행을 천명한 경찰은 이 남성이 저항하자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후 3시 20분쯤 이곳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희는 놀이터 안에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공동 대응 요청. 피해자는 다른 30대 남성으로 허벅지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 남성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울릉도를 순환하는 일주도로 한가운데가 암석과 토사로 뚝 끊겼습니다. 새벽 3시쯤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주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흘러내린 암석과 토사가 트럭 400대 규모라 울릉구는 복구에 최소 이틀 이상 소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전북 순창군에 있는 광주 대구고속도로 강천산 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혔습니다. 60대 운전자를 비롯해 차에 타고 있던 가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어 도로 난간에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물의를 빚은 LH가 쇄신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철근이 빠진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전수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철근 누락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앞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인데 여기서는 주차장 기둥이 아닌 아파트 건물 외벽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 신축 현장. 오는 2025년 6월 입주를 목표로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행사는 LH. 앞서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곳 단지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도 건물 지하 쪽 외벽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철근 누락 사례 대부분은 주차장 기둥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면 이 단지는 아파트 건물을 지탱하는 벽체 철근이 모자랍니다.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는 벽체 철근이 각각 필요한 양의 4분의 1과 3분의 1만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도로 철근이 부족하면 건물이 10층 넘게 올라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계업체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해당 동들은 보강공사를 병행하며 4, 5층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 단지는 앞서 LH가 2차례에 걸쳐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이뤄져 지난 5월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실제로 검사가 진행됐는데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LH는 당시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었고 이번 사안은 주거동 시공구간 일부 구간에 발생한 오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공사를 중단했고 보강 방법까지 이미 검토된 만큼 조사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모두 5곳에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애초 이르면 2025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으로 일정이 1, 2년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교권 회복 요구 배경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이 남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 1년 뒤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벗은 줄로만 알았는데 A씨는 최근 자신이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동학 업무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는 거죠. 그때 신고 접수가 됐으니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아동통합정보 시스템.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름이 올라갔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동학대의 낙인은 그대로 남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은 겁니다. 제가 받은 모든 서류에서 이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세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지난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된 3,000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남은 경우는 7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관련 기관은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무고한 사람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헌법소원에서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고한 사람의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뒤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교육부가 영유아와 N수생 관련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사업과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사업에 각각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사교육비 통계는 이제까지 초중 고학생을 둔 가구만 대상으로 작성된 탓에 유아 영어학원 등의 부담이나 수능 응시생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N수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협력, 식량 지원 문제와 함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답방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평양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평양 방문은 북러 정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мы будем выстраивать мои переговоры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могут состояться.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이유와 관련해 북러 정상의 합의를 언급한 만큼 이번 방북에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를 수락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선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미국의 군사적인 능력이 강화된 한반도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 상황을 과잉 반응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과잉 반응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평화협상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Никакой другой основы для мира, кроме формулы Зеленского, не существует. А формула Зеленского это, я даже не знаю, можно.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전면 철수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수감자 석방과 원자력, 핵 안전 등
평화협상 10개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젤렌스키 평화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를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고수한다면 분쟁은 전장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지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주변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곧 2차 방류를 시작하는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본 어업 분야의 타격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도쿄전력은 1차 방류를 마친 지난 11일까지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바닷물과 수산물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4日に開始された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からは計画通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ます。 도쿄전력은 설비 점검 등을 거쳐 이번 달 하순 2차 오염수 방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2차 방류분 보관 탱크에 있는 오염수에서 방사능 핵종이 일부 검출되긴 했지만 모두 고시농도 한도를 밑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염수 방류 직후 단행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2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급감하는 등 일본 어업인들의 피해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IAEA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금수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日本强行向海洋排放核污染水，自人类和平利用核能以来没有过先例，国际社会普遍对此感到担忧。中方采取的措施是合情、合理、合法的。 중국은 오히려 IAEA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일본이 최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변화의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현재 월 최대 1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월급여로 받습니다. 금액은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을 얼마나 보전해주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은 44.6%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 셈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OECD 27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은 17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선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 52주로 27개 국가 가운데 7위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이 21.4명, 남성 1.3명으로 OECD 19개 국가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걸 꺼려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득의 이제 100%를 급여로 보장을 해주긴 하지만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이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받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매월 5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시행 시기는 내후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을 어디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천억 원으로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 9천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는 이색 고가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고가 위스키부터 정기 배송 한우까지 다양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이 내놓은 추석 선물용 위스키입니다. 1949년과 1966년 숙성을 시작한 위스키 가격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입니다. 아직 한 병도 팔리진 않았습니다. 진짜 1억 원짜리 위스키를 집 앞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지와 그리고 국내 몇 병이 있는지 그리고 배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온오프라인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선물용 골드바는 한 달 새 7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다른 편의점은 판매가가 100만 원이 넘는 TV와 안마의자 같은 고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고가의 상품들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50만 원을 내면 6달, 1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매달 한우를 배송해주는 상품을 출시한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선물을 정기적으로 선물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어서요. 이를 반영해 올 추석에 한우 선물 세트 정기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증가하는 고가 선물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고 유통업계는 말합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5만 원 이하 선물은 지난해 추석 때와 판매량이 비슷한데 20만 원 이상 선물은 18%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정말 이렇게 좀 가성비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예 프리미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품으로 내놓는 이런 것을 이제 투트랙 전략을 한다라고 하는데 높은 물가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패턴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강원도 인제 설악산 끝자락이 가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꽃 축제 입장료는 올해도 무료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세계 산림 엑스포도 함께 열려 관람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주변은 온통 알록달록. 빨갛고 노란 국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까지 더해지면 마편초 꽃밭은 보랏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 나들이 객들은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둘이 있어서 좋고 둘이 다니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꽃밭 찾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건강할 때 부지런히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제 가을꽃 축제가 올해도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올해도 입장료는 무료인데 볼거리는 배가 됐습니다. 꽃밭과 이어지는 솔향 가득한 숲속 산책길. 걷기만 해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다양한 숲속 공연은 덤입니다. 관람객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가족들이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꽃도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네. 인접한 강원 고성 지역에서는 세계 산림 엑스포가 한창입니다. 생태환경, 역사, 문화와 휴양, 산업 등 5가지 주제로 조성된 대형 전시관에서 산림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이외에도 속초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이, 양양에서는 송이 연어 축제가 열리는 등 설악산을 둘러싼 인접 지역에서 다양한 가을 축제가 관람객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천만송이 가을꽃이 관람객들을 기다리는 인제 가을꽃 축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9월 25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4박 6일간의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1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순방 성과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공휴일과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추석 물가 등 민생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을 비롯해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최윤종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간 등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본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남성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의 첫 공판기를 여는데요.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시료가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는 탐사선이 10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낙하시킨 캡슐이 낙하산의 도움으로 미국 유타주 사막에 무사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캡슐에는 베누 표면에서 채취한 흙과 자갈 등의 시료가 들어있으며 지금껏 소행성에서 얻은 가장 큰 규모의 샘플이라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2016년 발사된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는 3년 전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인 베누에서 샘플을 채취했으며 이번 캡슐 투하 이후 지구로 돌아오지 않고 다음 임무로 바로 투입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중부의 한 검은소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수도 모가디슈에서 북쪽으로 332km 떨어진 벨레드웨이네의 한 검문소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폭발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부상자 중에 20명은 부근의 병원에 입원을 했고 다른 20명은 위독한 상태여서 치료를 위해 중상자를 모가디슈로 이송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51%, 바이든 대통령 42%로 오차 범위 바뀐 9%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도 26도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9도, 청주 19.4도, 대구는 18.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도 26도, 광주와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밤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추석 연휴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